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까지도 낼 수 있다. 이 속도면은 서울에서 부산 사이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사이가 출퇴근 가능한 그런 거리가 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빠르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빠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과학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속도하고 속력이 과연 뭐가 다른 걸까? 속력은 얼마나 빠른지 크기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운전을 해서 갈 때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 방향과 속력은 무관해서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이동하는 방향과 무관하게 속력은 그냥 시속 1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움직이는 방향까지 생각한 물리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른 얘기로 하자면 속력은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이 수원인데요. 수원하고 서울이 한 3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운전해서 수원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1시간 안에 왕복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시간에 수원에서 서울 갈 때 30km, 서울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게 30km 해서 제가 움직인 전체 거리는 60km가 되죠. 한편 걸린 시간은 1시간이어서 이때 속력은 시속 60km가 됩니다.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수원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와서 다시 수원이잖아요. 이때는 아무리 왔다 갔다 했어도 속도가 0이 됩니다. 속력과 속도는 이런 면에서 다른데요. 제가 속도하고 속력을 설명할 때 간혹 예로 드는 우리말의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가다가 돌아오면 안일감만 못하다. 갔다가 오면 안 간 거랑 똑같다. 이건 속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와도 다리는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픈 건 속력 때문인 거죠. 속도와 속력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달라서 위치의 변화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직선 상에서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속도는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속도는 1차원 운동에서 음수의 값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속력은 크기만을 뜻해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속력은 항상 플러스죠. 속도와 속력은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하는 다른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빠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빠른 건 아무래도 끝판왕, 빛이겠죠. 빛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특성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치고 그 안에서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그러면 헤드라이트 빛의 속도도 C, 자동차의 속도도 C죠. 근데 빛은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C 더하기 C가 EC가 아니라 그냥 C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제가 빛의 속도로 가는 자동차에서 빛을 앞으로 쏘면 제가 보면 헤드라이트 불빛은 C의 속도로 갑니다. 한편 제 바깥에서 정지에 있는 사람이 봐도 그 헤드라이트 불빛의 속도는 똑같이 C예요. 그래서 달리면서 빛을 쏜다고 해서 빛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빛이 자연이 허락한 제한 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한편 또 빛의 속도에 점점 어떤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 물체의 질량이 무거워져서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우리는 그 물체의 속도를 더 빨리 늘리는 것이 또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결국 빛의 속도는 자연의 제한 속도이자 속도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간혹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환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8분 20초가 되는 이 거리를 KTX를 타고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계산해 봤거든요. 5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속 300으로 57년 동안이나 진행해야 되는 그 거리를 빛은 딱 8분 20초 정도면 도달을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이 좀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빠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번개를 생각할 수 있죠. 번개가 일어나는 미케이즘이 또 상당히 물리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워요. 번개는 구름이 있을 때 만들어지죠. 구름은 언제 생기냐면 지면 근처의 기압이 낮을 때 생깁니다. 지면 근처의 기압이 낮으면 지면을 따라서 주변 공기가 오죠. 이렇게 온 공기는 저기압 지역에 모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위로 솟구치게 돼서 저기압이 있는 지역에선 위로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구름에 있는 작고 가벼운 입자들은 위로 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되죠. 작은 물방울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얼음 조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에 있는 무거운 입자들과 충돌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구름은 많은 경우엔 구름의 위쪽은 이 정전기 현상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고요. 구름의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죠. 이처럼 충분히 많은 전하가 구름의 아랫부분에 쌓이게 되면 구름의 아래와 지면 사이에 전위차,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굉장히 큰 전위차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전위차가 너무나 커지게 되면 구름의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지면을 향해서 직접 움직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개가 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구름에서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마치 나뭇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것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다가 지면에서도 사실 전하의 움직임이 위 방향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구름에서 지면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번개의 가지가 지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번개의 가지와 만나서 통로가 만들어지면 통로가 만들어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전하가 구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보통은 구름의 아랫면이 마이너스고 지면이 플러스여서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현상을 음의 번개, 네거티브 라이트닝이라고 불러요. 간혹은 흥미롭게도 이게 거꾸로인 상황도 있대요. 그때는 전자가 지면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양의 번개라고 부르죠.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서 전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빠르게 전달되는 과정에선 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와 전자가 만나면서 공기 분자의 온도를 무려 3만 도까지 올립니다. 공기의 온도, 분자들의 온도가 이렇게 3만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때 바깥으로 빛을 내게 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주변 공기의 온도 때문에 나오는 빛, 그걸 우리가 번개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과정에선 번개가 치는 이 통로 주변의 공기의 압력도 굉장히 높아진대요. 이 높은 압력 때문에 이젠 충격파, 소리이죠, 일종의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듣는 천둥입니다. 자, 이렇게 번개가 왜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개가 사실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통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쭈삣쭈삣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시속 3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물론 빠르긴 하죠. 근데 이게 빛의 속도에 비하면 수천 배 느린 속도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번개의 속도고요. 한번 구름과 땅을 연결하는 전하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전자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의 3분의 1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개의 속도라고 하면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쭈삣쭈삣할 때는 빛의 속도의 수천 분의 1. 한 번 통로가 만들어지면 빛의 속도의 약 3분의 1. 그런데 우리가 번개를 봤다라고 하는 건 번개의 모습을 따라서 전하가 이동할 때 만드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빛의 속도인 광속에 해당하게 되죠. 한편 번개가 내리치는 과정에서 주변 공기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높은 압력 때문에 발생한 충격파는 공기 중을 따라서 음속으로 우리 귀에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번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광속, 천둥 소리는 음속으로 전달돼서 우리는 항상 번개를 보면 번쩍 다음에 쾅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뭘까라고 하면 보통 치타 얘기하는데요. 치타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골매예요. 매입니다. 매는 어떻게
그 사냥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매는 먼저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거의 원 궤도를 그리면서 머뭅니다. 그때 속도를 별로 빠르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땅 근처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매는 공중에서 지면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사실 이때 매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고요. 매가 움직이는 건 날개짓을 한 비행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속도를 얻게 될까요? 매는 날개를 몸에 붙이고요. 머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가 아래로 내리꽂히게 되면 속도가 무려 KTX 정도의 속도인 시속 300km 정도에 육박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사실 매는 그래서 나는 속도가 아니라 사실 떨어지는 속도예요. 어쨌든 매의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속도, 빠른 속력을 얘기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속력 중에 가장 빠른 건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1등은 아마도 파커 태양 탐사선인 것 같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18년에 발사되었는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을 탐사하기 위한 거예요. 태양 외곽에 코로나라는 아주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직접 탐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발사된 거죠.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의 속도는 무려 시속 69만 킬로미터에 도달합니다. 초속으로 치면은 초속 190km 정도여서 빛의 속도인 광속의 0.06%예요. 사실 빛보다는 느리지만 생각해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럼 파커 탐사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속력을 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태양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잡아 끄는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발사한 파커 태양 탐사선이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태양의 방향을 빠르게 속도가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속도가 가능했던 거죠.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어떤 궤도를 그렸는지를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타원 궤도를 얌전하게 돌다가 어떻게 궤도를 조정한 거냐면 금성 주변에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바꿔요. 어떤 방식으로 궤도를 바꾸냐면 모든 천체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그리잖아요. 그때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을 근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탐사선의 근일점을 태양과 조금씩 가깝게 하는 방법으로 금성을 이용을 해서 금성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금성 근처를 7번 지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데요. 중력 도움으로 보이저호라는 우주선은 태양계 바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행성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를 늘린 거고요.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은 금성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태양과 더 가까워지는 궤도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긴 타원 궤도를 갖고 있는 파커 태양 탐사선은 아마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행성이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태양에서 멀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인데요.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 주변을 올 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태양 주변을 스쳐 지나가게 돼요. 아니, 태양을 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도 될까요? 물론 태양 관측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복사선, 그리고 많은 입자들을 방출해서 태양과 가까운 영역에 이 탐사선이 오래 머물게 되면 탐사선의 어떤 전자장치들이 당연히 작동을 잘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주 잠깐만 태양을 스쳐 지나가면서 관찰하는 이런 궤도를 택한 것이 이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이 빠른 이유는 태양으로 가서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만약에 갔다면 어떤 우주선이라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태양 쪽으로 가게 되면 태양이 잡아끄니까 속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고도의 어떤 로켓 발사 기술 같은 건 필요 없고요. 태양 쪽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빠른 것들 두 번째, KTX입니다. 사실
철도를 달리는 기차가 자동차보다 빠를 수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로 위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자동차 도로 위에선 발생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철로를 생각해 보세요. 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통행도 막고 철로 위에 어떤 것도 놓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철도가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를 이용하면 돌발 상황이 거의 없어서 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KTX가 속도를 충분히 올리려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를 가능한 직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KTX가 운행하는 철로가 곡선 모양이라면 곡선 구간을 KTX가 통과할 때 곡선 구간의 바깥쪽 방향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을 받게 돼서 아주 큰 속도로 곡선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하더라도 가끔은 철도가 일부 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게 바로 요즘 같은 아주 더운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은 온도가 높죠. 그러면 철도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이 열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딱 직선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열팽창 때문에 늘어나면서 그 철도가 일부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주 온도가 높은 상황에선 KTX가 어느 정도 감속 운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KTX도 곡선 구간이 있긴 한데요.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곡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곡률이 크다라는 건 가다가 휙 도는 거고요. 곡률이 작다. 그럼 거의 직선이에요. KTX도 어느 정도는 곡선이 있는데요. 가능한 곡선 구간의 곡률을 굉장히 작게 해요. 혹은 곡률 반경을 크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느린 속도의 기차라면 이렇게 커브를 틀 수 있다면 KTX는 똑같은 90도만큼 틀어도 이걸 굉장히 천천히 해서 긴 거리를 걸쳐서 90도를 만드는 거죠. 곡선 구간은 있지만 곡률이 작습니다. 혹은 곡률 반경이 큰 그런 방식으로 철도를 부설해요. 자, 다음 기차 얘기에서 흥미로운 게 기차에는 왜 타이어가 없지? 기차 바퀴에는? 예, 이것도 정말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차 중에 타이어가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갔다가 이 도시 안에 있는 지하철에 바퀴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지하철의 일부는 지금도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마 파리 지하철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일부는 파리 지하철에 아직도 타이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이고요. 보통은 타이어가 없죠. 왜 기차 바퀴에는 타이어가 없을까는 사실 자동차 타이어가 왜 필요할까 하는 걸 생각하면 기차 바퀴에 타이어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당연히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기차 철로는 그냥 판판하잖아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죠. 그래서 기차는 사실 타이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기차가 달리다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기차 바퀴 위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서 기차 바퀴에는 사실은 타이어가 필요 없죠. 게다가 과거에는 기찻길을 만들 때 그 레일을 이렇게 띄어서 만들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열팽창이 일어나더라도 기차길이 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데요. 철로를 부설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해서 요즘은 장대 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2km 정도까지도 이음새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용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하면 덜컹거리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과거보다도 오래전 추억의 그 기차 덜컹덜컹 하는 걸 거의 못 느끼잖아요. 그게 이 장대 레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기차 바퀴에는 타이어를 꼭 우리가 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없으면 기차 바퀴는 또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돼요. 타이어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건데요. 기차에는 타이어가 없어서 기차 바퀴와 철로 사이에 마찰이 적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기차가 고속으로 운행하다가 정지하려면 자동차보다 훨씬 긴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심지어 거의 1km, 2km까지도 이 제동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유로 사람이 철로 위에 접근하는 것을 잘 컨트롤을 하죠. 그러니까 기찻길 위에는 절대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이 기차 바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기차 바퀴는 철로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찻길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빨대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기찻길이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하면 이쪽 바퀴는 조금만 움직여야 되고 이쪽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좀 궁금했는데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기차 바퀴 하나하나는 이렇게 판판한 네모 모양이 아니에요. 네모 모양이 아니라 기차가 이쪽으로 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쪽으로 회전할 때는 기차 바퀴에 지름이 큰 쪽이 이쪽에 놓게 하고요. 이 안쪽은 지름이 작은 쪽을 이쪽에 놓이도록 해서 이게 기차가 곡선 구간을 통과해도 탈선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재밌게 설계되어 있죠. 사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안 하면 돼요. 마치 사다리꼴처럼 이쪽은 바퀴의 지름을 크게, 이쪽으로 가면서 좁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기차 바퀴의 경우에는 원심력 때문에 지름이 큰 쪽이 걸리게 돼요. 한편 반대쪽 바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깥쪽을 크게, 그 다음 기차 바퀴 안쪽은 작게 하면 기차가 이쪽으로 회전하다 보면 이쪽은 바퀴의 지름이 작은 쪽이 걸리고요. 이쪽은 바퀴의 지름이 큰 쪽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탈선하지 않고 기차가 곡선 구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이용해요. 기찻길을 곡선 구간에서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약간 기울이면 기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차가 어느 정도의 곡선 구간을 통과할 때도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기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철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철로 아래 왜 그렇게 자갈을 둘까라는 거예요. 자갈이 있으면은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가면서 철로를 아래로 누르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자갈을 두는 것이 기차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통과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덜컹덜컹 하는 것도 자갈을 깔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또 철로를 부설하는 것도 쉽죠. 아주 힘든 어떤 지방 공사를 할 필요도 없이 자갈만 충분히 깔고 그 위에 철도를 놓으니까 철도를 설치하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갈은 자갈 사이의 물을 아래로 잘 배출시키잖아요. 배수도 간편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처음에 만들 땐 다 아래에 자갈을 깔아서 만들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자갈 기찻길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차에 하중이 걸리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자갈이 밀려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설치 비용은 자갈철로가 싸요. 그런데 이후에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자갈도 보충해야 되고 자갈의 위치 자꾸 몇 불이 밀려나는 걸 다시 모아야 되고,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커서 장기적으로는 콘크리트를 깔거나 하는 방식에 비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초기에 자갈을 깔았다가 지금은 계속 그걸 콘크리트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빠른 것, 세 번째,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속 1200km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비행기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비행기의 순항 속도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의 순항 속도가 시속 900km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그것보다도 빠른 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 속도면은 서울에서 부산 사이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이퍼루프가 서울과 부산 사이에 설치된다면 글쎄요, 서울 부산 사이가 출퇴근 가능한 그런 거리가 되는 것에 해당하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보통 기차가 시속 1200km까지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보통 기차는 공기 중에서 철로 위를 달리죠. 두 가지가 중요하게 돼요. 철로와 기차 바퀴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속도를 늘리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의 철로는 공기 중에서 움직이죠. 굉장히 속도가 늘어나면 공기의 저항력이 굉장히 커져요. 공기의 저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KTX 여러분 타보시면 가장 앞쪽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럼 하이퍼루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루프는 어떻게 먼저 작동하냐면 공기를 없앱니다. 아니, 공기는 어디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하이퍼 튜브를 튜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기찻길을 터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튜브 안에 공기를 거의 제거해서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거의 없으니까 속도로 굉장히 충분히 할 수 있죠. 바퀴와의 마찰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차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루프는 땅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방식으로 기차를 운행시키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기차를 띄운다. 또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 안의 공기를 거의 없애서 진공으로 만든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하이퍼루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왜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하셨다면 왜 하이퍼루프를 구현하는 게 어려운지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기차가 진행하는 그 긴 구간의 터널 안의 공기를 없애는 건 가능하더라도 그걸 거의 진공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변의 공기는 안은 압력이 낮고 바깥쪽은 압력이 높잖아요. 공기 기체 분자들은 기를 쓰고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거를 정말 잘 차단하지 않으면 내부의 아주 낮은 압력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기는 어렵죠.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난관이고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바로 기차를 띄우는 겁니다. 아니, 기차를 어떻게 띄울까요? 기차를 띄우는 방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건데요. 기차 바닥 아래에 엄청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체를 띄우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보다 사실 물리학자 입장에서 기차를 띄우는 방식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 부상입니다. 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띄우자라는 아이디어예요. 자기력은 그냥 자석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자기부상 열차를 구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물리학에서 초전도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초전도체를 완벽한 반자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초전도체의 반자성은 어떤 뜻이냐면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초전도체는 아주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바깥에 있는 외부 자기장을 절대로 자기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깥에서 있는 자기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초전도체가 이 안에서 바깥 부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초전도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이 위를 가리킨다면 초전도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아래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초전도체는 저절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바깥의 자기장이 강하면 초전도체가 초전도 전류로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강해요. 바깥의 자기장이 약하면 초전도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자석 위에 그냥 초전도체를 둬요. 초전도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어떤 외부 자기장이 강해도 뜨고요. 외부 자기장이 약해도 뜹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이용을 하면 이 자기부상 열차를 띄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에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 철로에는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N극, S극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석을 설치하고요. 이 자기부상 열차의 아랫부분에는 초전도체를 설치하는 거예요. 초전도체와 선로에 깔려 있는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띄우면서 속도를 내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이 하이퍼루프가 구현될 때 궁극적으로 아마도 우리가 이용해야 할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KTX도 그렇고 이 하이퍼루프가 구현돼도 그렇고요. 우리는 빠르고 느린 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해서 시속 160km로 자전하고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자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걸 모르잖아요. 문제는 얼마나 빠른지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 자체는 위험성을 주지 않아요. 속도가 변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속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 안에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느낄 겁니다. 밖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구별 못할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빠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